세계 6위 군사강국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 한 나라에게, 파운드와의 나라, 대영 제국이 우리는 이것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백기를 든 그 순간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천년 전통의 영국 왕립 공군이 자국산 전투기 개발을 포기하고 선택한 단 하나의 이름,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였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산 전투기 100대로 하늘을 채우겠다는 영국의 선언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렛 스탁턴입니다. 영국 켄트주의 작은 마을 페버샴에서 태어났습니다. 인구 2만도 채 되지 않는 조용한 고장이었죠.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사과 과수원이 펼쳐져 있었고 가을이면 온 동네에 사과향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소박한 마을에서 자랐지만 눈은 항상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늘을 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를 직접 조종하는 것이 꿈이었죠. 제 아버지는 군인이셨습니다. 퇴역 후에는 과수원 옆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는데 말씀이 많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어린 저에게 영웅담을 들려주거나 군인으로서의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법이 없으셨어요. 다만 딱 한 가지, 제가 전투기 그림을 그릴 때마다 아버지는 말없이 옆에 앉아 그것을 오래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잘 그렸구나라고 한마디 하고 자리를 뜨셨죠. 그게 아버지식 응원이었습니다. 22살, 저는 왕립 공군 조종사 배지를 달았습니다. 핀이 가슴에 꽂히던 그 순간의 무게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 그리고 온몸을 타고 흐르던 전율. 아버지는 임관식에 오셨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더니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로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브렛.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그 어떤 찬사보다 무겁게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후 27년이었습니다. 저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조종석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유럽이 자랑하는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이 전투기는 최고 속도가 음속의 2배를 넘고 순간 기동력만큼은 세계 어느 전투기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조종석에서 유럽의 하늘을 지켰고 나토 합동 훈련에도 수없이 참가했습니다.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상공에서의 야간 기동, 이탈리아 시칠리아 해안을 따라 초저공 비행하던 새벽, 스코틀랜드 고원지대 위를 음속으로 가르던 그 순간들이 제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나토 합동훈련에서 만난 전투기 조종사들 중에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타이푼으로 시뮬레이션, 공중전에서 기록한 성적은 아직도 몇 개 부대에서 회자된다고 합니다. 교만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사실이 그랬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와 전투기 조종사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대 후 국방부로 자리를 옮긴 것은 15해 전 일입니다. 조종석에서 내려와 책상 앞에 앉았지만 하는 일의 본질은 같았습니다. 전투기를 분석하는 것, 세계 각국의 전투기 성능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영국 공군에 어떤 전투기가 필요한지, 어떤 전투기가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직함은 영국 국방부 선임 항공전력분석관이고 왕립합동군사연구소 개건연구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30개국 이상의 방산 현장을 직접 방문했고 그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 보고서 한 장이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계약 방향을 바꾸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냉정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리고 인상은 데이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숫자로 말했습니다. 추력대 중량비, 레이더 반사 면적, 최대 상승률, 선의 각속도. 이 수치들이 전부였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자면 세계에서 믿을 만한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는 손에 꼽혔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물론 영국.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목록 어디에도 한국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주 단순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나라. 삼성과 현대로 대표되는 전자와 자동차의 나라. 그리고 요즘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K-팝의 나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투기와 한국. 그 두 단어를 나란히 놓는 것 자체가 제게는 범주 오류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럽의 노련한 방산 강국들도 벅차하는 초음속 전투기 개발을 아시아의 중간 규모 나라가 해냈다고? 데이터를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제게 2025년 9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 런던 국방부 5층 회의실에서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영국 국방장관 명의의 공문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공식 현장 평가단을 구성하고 그 단장으로 브레스탁턴을 임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문을 읽는 내내 저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당혹스러움과 가벼운 냉소가 뒤섞인 감정이었죠. 한국 전투기를 평가하러 가라고. 나를. 회의실 문이 닫히고 찰스 해링턴 국장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찰스는 국방부에서 2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은발에 항상 단정한 정장 차림이고 목소리는 낮고 천천히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신사적이지만 저는 그가 유럽 방산업계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오랜 시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브렛, 자네가 적임자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와야 해. 자네가 어떤 결론을 가져와야 하는지는 알지? 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기꺼이 그 답을 가져다 줄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이런저런 결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근거로 KF-21은 영국 공군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써오는 것. 어렵지 않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요.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두툼한 KF-21 기술 자료집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몇 페이지를 읽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숫자들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숫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위를 나는 비행기 날개가 보였습니다. 저는 자료집을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 아직은 실체를 알 수 없는 그 느낌이 심장 어딘가에서 작게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국방부에 출근했습니다. 런던 웨스트민스터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5층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강 건너 람베스 궁전의 붉은 벽돌 지붕이 보였고 이른 아침이면 강 위로 안개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산 원두로 내린 진한 블랙 커피였습니다. 설탕도 밀크도 넣지 않는 것이 제 방식이었죠. 단순하고 명확한 것을 좋아하는 제 성격과 닮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항상 3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신 전투기 성능 비교 데이터 바인더, 나토 동맹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 그리고 아버지가 퇴역 기념으로 주신 낡은 나침반이었습니다. 나침반은 실용적으로 쓰는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책상 한쪽에 두고 가끔 들여다보는 물건이었죠. 아버지는 그것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방향을 잃지 마라. 당시엔 그냥 평범한 당부련이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품고 있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2025년 당시 영국 국방부 내부 분위기는 복잡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갈등이 끓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돈 문제였습니다. 영국 공군이 보유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노후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30년대 중반까지 상당수를 교체해야 하는데 문제는 교체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후속으로 거론되는 유럽산 기종들의 대당 가격은 1,50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영국이 필요로 하는 수량을 전부 채우려면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반면 영국 정부의 국방 예산은 해마다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지출이 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국방부 예산을 쥐어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압박 속에서 젊은 분석관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럽게 대안을 거론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KF-21, 그리고 스웨덴의 그리펜, 이 보이 같은 비유럽권 기종들이 가격 대비 성능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와 같은 팀에서 일하던 에밀리 체프먼이 그런 젊은 분석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32살의 에밀리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항공공학을 전공하고 국방부에 들어온 재원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솜씨가 빠르고 정확했으며 선입견 없이 숫자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저와는 성격이 달랐죠. 저는 경험을 중시했고 에밀리는 데이터를 중시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 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시점에서 출발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에밀리는 어느 날 제 책상으로 와서 태블릿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스탁턴 선임, 이거 보셨어요? 화면에는 한국 KF-21의 초기 수출 가격이 떠 있었습니다. 대당 1,200억 원 수준, 유로파이터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번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밀리 싼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야. 에밀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찰스 해링턴 국장은 그런 분위기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찰스는 회의 때마다 같은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영국은 영국 방산업계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산 전투기를 사는 것은 영국 기술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영국 방산업계가 국방 예산에 얼마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BAE 시스템스 한 곳만 해도 영국 전역에 수만 명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 논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밀리의 태블릿 화면을 보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투기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매일 오후 5시면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템스강을 내려다봤습니다. 강은 계절에 상관없이 묵묵히 흘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오늘 하루 분석한 숫자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하루의 마감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 15년, 공군에서 27년. 저는 이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순간에서였습니다. 흔들림은 조용히 왔습니다. 2025년 8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런던에는 오랜만에 맑은 날씨가 찾아와 있었고 사무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책상 위 서류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토 회원국 전투기 전력 현황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커피를 다시 내리러 간 그 짧은 시간에 에밀리가 제 책상 위에 문서 하나를 올려놓고 갔습니다. 별도 표지도 배포 도장도 없는 서류였습니다. 영국 공군 최고 사령부에서 작성한 비공개 내부 검토 보고서라고 에밀리가 나중에 말해줬습니다. 공식 문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당연히 상부 보고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에밀리가 어디서 입수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커피를 들고 돌아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이상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영국 공군이 검토 가능한 차세대 전투기 후보군을 6개 기종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성능과 가격, 유지비를 비교한 내용이었습니다. 유로파이터 후속 기종, 프랑스 라팔의 개량형, 미국 F-35의 추가 도입안, 스웨덴 그리펜의 최신 버전, 그리고 마지막에 KF-21 보람에 저는 천천히 표를 들여다봤습니다. 대당 구매가 KF-21은 1200억 원 수준이었고 유럽산 경쟁 기종들은 최소 1500억 원에서 많게는 2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가격만 봐서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성능 수치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추력대 중량비 항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 항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최대 상승률, 작전 반경, 무장 탑재량을 차례로 후었습니다. 숫자들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절반인데 성능은 거의 동급이거나 일부 항목에서는 앞섰습니다. 저는 표를 뒤집어보고 각 줄을 찾아 읽고 데이터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공군 내부 인사들이 직접 작성한 분석이었습니다. 커피가 식는 것도 몰랐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KF-21의 유무인 폭합체계에 관한 항목이었습니다. KF-21 한 대가 공중에서 다수의 무인 전투기를 지휘하며 동시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 보고서는 이 기술이 현재 미국조차 실전 배치 단계에 이르지 못한 분야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걸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템스강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햇빛은 여전히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뭔가가 어긋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찰스 해링턴 국장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성큼 걸어오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손에서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공식 문서가 아니야, 브렛. 참고할 필요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찰스는 서류를 들고 나갔습니다. 사무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미 읽은 내용들을 떠올렸습니다. 가격, 성능, 유무인 복합체계. 그 숫자들은 이미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찰스가 종이를 가져간다고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그 숫자들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위스키를 한 잔 따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책장에는 제가 평생 모아온 전투기 관련 서적들이 빼곡했습니다. 그 책들 사이 어딘가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책은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은 숫자들을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략의 윤곽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이건 무시해도 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흔들림이 확신으로 바뀐 것은 그로부터 정확히 10사흘 뒤였습니다. 2025년 9월 2일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7시 30분에 출근해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걸음이었고 표정이 달랐습니다. 흥분인지 긴장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얼굴이었죠. 에밀리는 제 앞에 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탁턴 선임, 방금 공문이 내려왔어요. 국방장관 명의예요. 저는 커피를 내려놓고 에밀리가 내민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공문은 간결했습니다. 한국 KF-21 보라매에 대한 공식 현장 평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영국 국방부 항공전력평가단을 구성하고 한국 현지 방문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단장으로 브렛 스탁턴 선임 분석관을 임명하며 평가 기간은 3주를 원칙으로 한다. 출발 예정일은 2025년 9월 5일. 저는 화면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에밀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커피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척하면서 그것을 감췄습니다. 브렛 스탁턴이 한국에 간다. 한국 전투기를 평가하러.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몇 번이나 맴돌았습니다. 당혹스러웠냐고요? 네, 솔직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하게 밀려온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감정이었습니다. 10사흘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그 숫자들이 만들어낸 감정. 바로 호기심이었습니다. 찰스 해링턴 국장이 오전 10시에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집무실은 저보다 2층 위에 있었고 창에서 보이는 전망이 훨씬 넓었습니다. 그는 제가 앉자마자 문을 닫았습니다. 나쁜 신호였습니다. 찰스가 문을 닫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브렛, 자네를 평가단장으로 밀어넣은 건 나야. 저는 예상 못한 말이었습니다. 찰스가 이어 말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쪽 사람이니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야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오지.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어떤 결론을 가져와야 하는지는 알지? 저는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KF-21의 불리한 평가를 써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이 유럽산 기종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찰스가 어떤 방산 업체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업체들이 이 평가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찰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하고 차가운 악수였습니다. 집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기로 한 것인가? 27년간 단 한 번도 조종석에서 거짓 수치를 보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계기판이 뭐라고 하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사실만을 보고했습니다. 그것이 조종사로서의 분석관으로서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평가를 하러 가는 것인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울 같은 금속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은발이 드러난 머리카락, 눈가에 잡힌 주름. 27년의 세월이 거기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흘 후 저는 히스로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평가단은 저를 포함해 모두 6명이었습니다. 에밀리 체프먼이 부단장으로 동행했고 나머지 넷은 각 분야의 전문 분석관들이었습니다. 짐은 가볍게 쌌습니다. 3주 분량의 옷가지와 노트북 그리고 투툼한 분석 자료들. 그리고 오른쪽 재킷 안주머니에는 아버지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 그것을 챙겼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팍 차고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런던의 지붕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에 템스강이 보였고 국방부 건물이 보였고 그 안 어딘가에 찰스 해링턴 국장의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런던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KF-21 기술 자료집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읽을 생각이었습니다. 편견을 내려놓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직 편견을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 편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KF-21 보라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총 개발 기간 11년. 비행시험 횟수 1600회. 전부 무사고 완료.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1600회. 무사고. 11회. 저는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나라의 집념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였습니다. 비행기는 동쪽으로 날았습니다. 런던에서 인천까지 12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그 12시간 동안 자료집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그것이 오고 있다는 것만큼은 느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까지는 이제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것은 현지 시각으로 오전 6시 42분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폭도를 걸어 나오는 순간 저는 가장 먼저 냄새를 맡았습니다. 새벽 공항 특유의 차가운 공기. 그런데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깨끗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히스로 공항의 묵직하고 탁한 공기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게 처음에는 기분 탓인 줄 알았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 수화물을 찾고 공항 로비로 나왔을 때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어 새벽빛이 그대로 쏟아졌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질반질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적혀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히스로보다 낫네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동의했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보낸 공식 의전 차량이었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 3대가 나란히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직원이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스탁턴 단장님 환영합니다. 완벽한 영어였습니다. 억양조차 거슬리지 않는 깔끔한 발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경남 사천으로 이동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사천에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와 KF-21 생산 공장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천까지는 차로 4시간 남짓이었습니다. 우리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저는 조용히 들여다봤습니다. 산이 많았습니다. 구불구불한 능선이 끝없이 이어졌고 그 사이사이에 마을과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작지만 단정한 나라라는 인상이었습니다. 사천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정식 방문자 등록을 마치고 안내를 따라 걸어 들어가는 동안 저는 의식적으로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표정. 그게 분석관으로서의 기본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장 메인홀에 들어서는 순간 그 표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넓었습니다. 터무니없이 넓었습니다. 천장 높이만 30m는 되어 보이는 경납고형 생산시설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명은 눈이 시릴 만큼 밝았고 바닥은 얼룩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공기는 필터로 걸러진 듯 건조하고 청결했습니다. 각 구역마다 투명 유리벽으로 나뉜 정밀 작업실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흰 방진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라고 해도 믿었을 것입니다. 에밀리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나사보다 깨끗한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우리를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넓고 쾌적한 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KF-21 관련 자료집과 기술, 브리핑 패키지가 평가 단원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적힌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내 이름이 적힌 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두께가 상당했습니다. 훑어보니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기술 사양서와 비행시험 데이터, 그리고 해외 평가 기관의 검증 보고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데만 얼마나 공을 들였을지가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김도연 수석 엔지니어를 본 순간이었습니다. 60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흰 머리카락, 반듯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눈빛, 오랜 세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온 사람에게서 나오는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더니 저를 향해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영어였습니다. 스탁턴 단장님 먼 길 오셨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연 수석이 말했습니다. 런던에서 가져오신 편견은 여기 두고 오신 게 맞는지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밀리가 제 옆에서 미세하게 굳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김도연 수석은 그 말을 한 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료를 펼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만만치 않다. 브리핑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KF-21의 개발 역사, 기체 구조, 비행 성능, 무장체계, 그리고 유무인 폭합체계까지. 브리핑을 진행한 것은 김도연 수석과 그의 팀원들이었는데 모두 영어로 진행했습니다. 기술 용어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 측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비행시험 데이터의 독립 검증 기관이 어디냐? 유무인 폭합체계 실전 적용 가능 시기가 언제냐? 김도연 수석은 그 모든 질문에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틀린 게 있으면 지적해달라는 태도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날 무렵 저는 팔짱을 끼고 앉아 천장을 잠시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빠르게 정렬되고 있었습니다. 찰스 국장이 원하는 결론을 쓰려면 이 숫자들을 무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숫자를 무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저는 처음으로 이 임무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평가 이틀째 아침, 런던에서 찰스 해링턴 국장의 전화가 왔습니다. 현지 시각 오전 7시, 영국은 밤 11시였으니 일부러 전화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브렛 잘 있나? 거기 날씨는 어때? 목소리는 여유로웠지만 그 여유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잘 챙기고 있느냐는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잘 있습니다, 국장님.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찰스가 말했습니다. 좋아. 중간 보고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잊지 마. 그리고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천의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멀리 남해가 보였습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바다였습니다. 저는 그 바다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금요일까지 이틀이 있었습니다. 그 이틀이 문제였습니다. 평가 3일째에 벌어진 일이 특히 그랬습니다. 우리 평가단은 오전에 공장 내 정밀 가공 라인을 견학했습니다. KF-21의 기체 외피를 구성하는 복합 소재 패널들이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패널들은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특수 소재로 만들어지는데 그 가공 정밀도가 마이크로미터 단위여야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 수준의 가공 정밀도를 구현하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서 한국의 젊은 기술자들이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나이가 30 중반으로 보이는 기술자들이 조용하고 빠르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실수가 없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일을 태어날 때부터 해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는 감독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팀이 이 라인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느냐고. 감독 기술자가 답했습니다. 팀 평균 8년입니다. 막내가 5년 차예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숙련도가 형성되기까지 최소 15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같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는지를 저는 그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게 된 것은 나중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예상치 못한 일정이 추가됐습니다. 한국 공군 시뮬레이션 센터 방문이었습니다. KF-21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가상 공중전 훈련을 참관하는 일정이었죠. 저는 큰 기대 없이 따라갔습니다. 시뮬레이션 센터는 공장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거대한 다중 시뮬레이터 시스템이 가득했습니다. 조종석 모형이 여러 대 배치되어 있었고 각각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다대다 가상 공중전이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공군 조종사 2명이 KF-21 시뮬레이터에 탑승하고 상대편 역할을 맡은 2명은 유로파이터 타이푼 시뮬레이터에 탑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KF-21대 유로파이터의 가상 공중전이었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유로파이터야말로 제가 27년을 함께한 전투기였습니다.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기동하면 무엇이 나오는지를 제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2분은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3분이 지나면서 상황이 기울었습니다. KF-21 시뮬레이터를 조종하는 한국 공군 조종사가 유로파이터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파고들었습니다. 유로파이터 시뮬레이터가 반응하기 전에 이미 라곤이 완료됐습니다. 화면에 격추 알림이 떴습니다. 5분 22초 만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전도 비슷했습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최종 결과는 KF-21-7 유로파이터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에밀리는 제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물론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조건 설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설정한 것은 한국 측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평가단이 직접 매개 변수를 입력했습니다. 편파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찰스 국장이 원하는 중간 보고서를 써야 하는 금요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 초안을 열었습니다. 커서가 빈 화면 위에서 깜빡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대구의 호텔 방.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밤 도시는 밝았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길거리에 사람들이 오갔고 건물들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들여다봤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찰스 해링턴 국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자네가 어떤 결론을 가져와야 하는지는 알지. 그 말에는 단순한 압박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27년 커리어와 연결된 압박이었습니다. 국방부 내에서 제 자리, 연금, 앞으로의 자문 계약들, 찰스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오후 화면에 떴던 숫자였습니다. KF-217 유로파이터 2. 저는 위스키를 한 잔 따랐습니다. 호텔 미니바에 있던 싸구려 위스키였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습니다. 맛이 좋지 않았습니다. 맛이 좋지 않다는 것은 제 입이 다른 걸 원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얘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한두 번 여쭤봤을 때 아버지는 말씀을 흐리셨습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 잠깐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것이 두렵거나 슬픈 기억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 와서 이 도시의 환한 불빛을 바라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흐리셨던 것은 말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였던 것은 아닐까. 단순히 무서웠거나 슬펐던 게 아니라 이 나라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것은 아닐까. 저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22, 23살 무렵의 아버지. 군복을 입고 있었고 어디선가 찍은 것인지 뒤로 낯선 풍경이 보였습니다. 산과 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배경을 한 번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 처음으로 오래 바라봤습니다. 산의 능선이 오늘 차창 밖으로 보이던 한국의 능선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입력했습니다. 한국전쟁 영국군 글로스터 연대. 화면에 결과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1951년 4월 임진강 전투. 영국 제29보병여단 글로스터 연대가 압도적인 수적 열세 속에서 나흘을 버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750명이 넘는 병력 중 살아서 돌아온 것은 4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글로스터 연대 소속 병력 명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들을 후었습니다. 제임스 스탁턴, 일병.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제임스 스탁턴,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글로스터 연대 소속, 임진강 전투 참전, 생還. 창밖에 불빛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버지 사진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 낯선 풍경, 그 산의 능선. 아버지는 여기 오셨던 겁니다. 이 나라에서 싸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제게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저는 그제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스키는 손 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진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이 나라가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평가 일정이 공식적으로 끝난 저녁 시간, 저는 호텔 1층 바에 앉아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도연 수석이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겉옷을 한쪽 팔에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퇴근 후의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혼자 계시네요. 영어였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김도연 수석이 앉았습니다. 바텐더가 다가오자 그는 한국어로 뭔가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맥주 2캔이 나왔습니다. 한 캔을 제 앞에 밀었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한동안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긴 하루 끝에 두 사람이 각자의 생각을 갖고 앉아있는 침묵이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김도연 수석이었습니다. 스탁턴 단장님, 아버님 성함이 제임스이신가요? 저는 캔을 들려다가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김도연 수석은 겉옷 안쪽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종이 여러 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한국어로 빼곡히 적힌 손글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백 어딘가에 영문으로 몇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연 수석이 그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제임스 스탁턴, 일병.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제 할아버지 일기입니다. 김도연 수석이 말했습니다. 1951년 2월에 쓰신 거예요. 임진강 북쪽에서 후퇴하던 날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부대가 포위됐을 때 영국군이 옆에 있었습니다. 글로스터 연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거기서 함께 싸운 영국 병사들 이름을 몇 명 기록해 두셨어요. 그중 하나가 이 이름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도연 수석이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영국 군인들이 우리 옆에서 싸워주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은 없었을 거라고. 그 고마움을 어떻게 갚아야 하냐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그 빚을 갚는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전투기를 만드는 것.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이 이 나라를 위해 죽지 않아도 되도록.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 안쪽이 단단하게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맥주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김도연 수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한동안 맞잡혀 있었습니다. 바 안은 조용했습니다. 바깥으로 사천의 밤이 깔려 있었습니다. 멀리 공장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전투기를 만들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빚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이 나라가 왜 그렇게 빠르게 이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갚아야 할 것이 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1600번의 비행시험을 전부 무사고로 마치게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안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으면서 저는 어젯밤 김도연 수석과 나눈 대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그 손글씨, 할아버지의 빚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말.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은발 주름, 27년의 세월,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것들. 저는 넥타이를 다 매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찰스 해링턴 국장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번호를 누르는 대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평가단 전체 단원들에게 긴급회의 소집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전 7시 30분 회의실 A. 에밀리가 가장 먼저 왔습니다. 머리카락이 아직 완전히 정돈되지 않은 채로 커피를 한 손에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표정을 읽으려는 듯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에밀리 앉아. 에밀리가 앉았습니다. 나머지 단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6명이 모두 자리를 잡자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평가 방식이 바뀝니다. 저는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인지 다들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찰스 국장이 원하는 결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저도 압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7년간 단 한 번도 계기판이 보여주는 것과 다른 것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가져갈 것은 진실입니다. 그것뿐입니다. 회의실 안이 잠시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에밀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머지 단원들이 차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한 명, 오래된 관료 출신의 맥컬리 분석관이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을 설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만 명확하면 됐습니다. 남은 2주 일정을 다시 짭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공장 라인은 이미 봤습니다.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엔진 생산 현장을 직접 봐야 합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와의 심층 면담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군 조종사들과 직접 대화하는 자리를 요청할 겁니다. 브리핑이 아니라 비공식 대화입니다. 이 전투기를 실제로 모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에밀리가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에밀리가 남았습니다. 다른 단원들이 나가고 나서 에밀리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스탁턴 선임, 사실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한쪽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래? 에밀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계기판이 보여주는 것과 다른 걸 보고한 적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사실인 분이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면서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같은 날 오전 한국항공우주산업 쪽에 추가 일정을 요청했습니다. 김도연 수석은 요청을 받자마자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곳 어디든 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길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원으로 이동한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은 사천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방문자 절차를 마치고 안으로 들어서자 안내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박지수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영어가 유창했고 기술 설명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엔진 생산 라인은 공장 북쪽 구역에 있었습니다. 박지수 엔지니어가 문을 열고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27년 동안 전투기를 몰면서도 단 한 번 이렇게 가까이서 들여다본 적 없었던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됐습니다.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의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엔진은 작지 않습니다. 성인 2명이 양팔을 벌려도 감쌀까 말까 한 크기의 금속 덩어리가 수십 개의 공정 단계를 거쳐 완성됩니다.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정밀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터빈 블레이드 하나의 두께 오차가 수 마이크로미터를 넘으면 안 됩니다. 연소실 내벽의 코팅 두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수만 개에 달하는데 그 각각이 완벽한 정밀도를 요구받습니다. 저는 조용히 라인을 따라 걸으면서 작업하는 기술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롤스로이스 공장을 방문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영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엔진 메이커, 수백 년 역사의 기술 집약체, 그 공장과 지금 눈앞에 이 공장을 비교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한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청결도는 동급이었습니다. 공정 체계에 정돈된 정도도 동급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의 숙련도는 적어도 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준에서는 동급이거나 일부 공정에서는 더 나아 보였습니다. 다른 점은 평균 나이였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라인은 롤스로이스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손들이 같은 수준의 정밀도를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수 엔지니어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 라인의 최고 연차 기술자가 올해로 경력 14년입니다. 가장 어린 기술자는 3년 차예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박지수 엔지니어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배우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한번 배운 것은 끝까지 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간단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느꼈습니다. 수십 년의 가난과 전쟁을 딛고 일어서면서 이 나라 사람들이 체득한 것, 빨리 배우고 끝까지 한다. 그것이 기술이 아니라 생존 방식이었던 나라. 오후에는 KF-21의 유무인 폭합체계에 대한 심층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별도 브리핑룸에서 진행됐는데 보안 등급이 높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서명 절차를 거쳤습니다. 브리핑을 진행한 것은 한국항공우주산업 미래기술연구소의 이현우 박사였습니다. 38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나이에 이런 브리핑을 하는 사람을 유럽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현우 박사가 화면을 켰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적힌 문장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유인기가 다수의 무인 스텔스 편대기를 지휘하는 전장 지배 시스템. 저는 등받이에 기대려다가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브리핑 내용은 이랬습니다. KF-21 한 대가 공중에서 최대 수십 대의 무인 전투기를 동시에 지휘합니다. 무인기들은 조종사의 세부 명령 없이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전술을 판단하고 실행합니다. 조종사는 큰 방향만 제시하면 됩니다.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싶다. 그 한마디면 무인기들이 스스로 경로를 설계하고 침투의 임무를 완수합니다. 유인 조종사는 그동안 안전거리 밖에서 전체 전황을 지휘합니다. 저는 브리핑을 들으면서 계속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미국이 이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도 개념 설계 단계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실전 적용 가능 단계에 근접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현우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현재 구현 가능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목표 수준입니까? 이현우 박사가 답했습니다. 구현 가능 수준입니다. 현재 테스트 비행에서 확인된 데이터입니다. 에밀리가 제 옆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동의했습니다. 완전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 KF-21 보람의 현장 평가 보고서 초안. 이번에는 커서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공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런던에서 폭탄이 날아왔습니다. 평가 12일째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보고서 초안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와 현장 관찰 내용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정리해준 수치 비교표도 붙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방향이 잡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담은 보고서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암호화 메시지였습니다. 국방부 보안 채널이었습니다. 저는 인증을 거쳐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브레스탁턴 평가단장에게 현지 도착 후 12일이 경과했음에도 중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부의 지침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평가단장직 해임 및 국방부 직위 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발신 항공전력평가국장 찰스 해링턴. 저는 메시지를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48시간, 귀국하지 않으면 해임, 직위 정지, 27년 커리어의 끝, 연금, 앞으로의 자문 계약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저울 위에 올라왔습니다. 10분 후 에밀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도 같은 메시지 받았어요.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창가로 가서 사천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생각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찰스 해링턴이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의미했습니다. KF-21이 진짜 위협이 된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방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그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까지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27년간 조종석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두려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짜로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몸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몸을 들여다봤습니다. 해임이 두렵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연금이 날아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두려운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에 와서 두 눈으로 본 것을 외면하고 돌아가는 것. 아버지가 이 땅에서 지킨 무언가를 제 손으로 배신하는 것.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에밀리에게 단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회의실로 와요.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재킷 안주머니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잠을 잔 것인지 아닌지 경계가 모호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단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소환 명령서를 출력했습니다. 접어서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가방을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 행사 참관을 일정에 넣지 않았습니다. 공식 평가 일정에 포함된 것이 아니었고 소환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여기 더 있는 것 자체가 명령 불복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침에 평가단 전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전 9시 출고식 현장. 참석 여부는 자율입니다. 하지만 저는 갑니다. 에밀리가 첫 번째로 답했습니다. 저도요. 나머지 4명 중 3명이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맥컬리 분석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출고식 현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 공장의 대형 경납고였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인사들, 군 관계자들, 공장 직원들, 그리고 언론. 경납고 내부는 조명이 낮게 깔려 있었고 정중앙에 거대한 천이 덮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KF-21 양산 1호기였습니다. 저는 뒤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식 내빈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옆에 섰습니다. 우리 뒤로 나머지 단원들이 줄을 섰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고 먼저 짧은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화면에 1950년대 한국의 흑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전쟁의 폐허, 무너진 건물들, 피란민들의 행렬, 그리고 천천히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1970년대 공장들, 1980년대 고속도로, 1990년대 반도체 공장, 2000년대 초고층 빌딩들, 그리고 2022년 하늘을 나는 KF-21의 첫 비행 장면. 저는 화면을 보면서 목 안쪽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가 걸어온 길이 그 짧은 영상 안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그 사이에 이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해냈는지가. 영상이 끝나고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어였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의 톤과 그 말을 듣는 청중의 표정을 보면서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부심, 감사, 그리고 다짐. 연설이 끝나고 경납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납고 한쪽 끝, 거대한 금속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열리는 문 틈으로 아침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좁은 틈에서 시작된 빛이 문이 열리면서 점점 넓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서서히 그것이 나왔습니다. KF-21 보람의 양산 1호기. 날카로운 기수가 먼저 보였습니다. 그 다음 주날개의 앞전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체가 경납고 밖으로 천천히 밀려 나왔습니다. 은회색 기체 위에 한국 공군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직 꼬리날개에는 보라매라는 글자가 한국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경납고 안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수백 명이 동시에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경납고 천장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손이 옆구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그 전투기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것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70년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집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나라를 위해 함께 싸운 다른 나라, 병사들에 대한 말없이 품어온 감사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소환 명령서를 꺼냈습니다. 접혀있는 종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구겼습니다.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에밀리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눈을 돌려 에밀리를 봤습니다. 보고서 씁니다. 진짜를.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투기를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위에 선 KF-21이 아침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경납고 구석에 김도연 수석이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반듯한 자세, 그리고 처음으로 활짝 웃는 얼굴. 저는 그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지킨 이 나라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히스로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에밀리가 옆자리에서 수치 검토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12시간 비행 내내 거의 쉬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총 87페이지였습니다. 결론은 간결했습니다. 현재 영국 공군이 도입 가능한 전투기 중 KF-21, 보라매는 가격 대비 성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유무인 폭합체계는 향후 10년 공중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국 공군의 KF-21 도입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히스로에 착륙하고 국방부로 직행했습니다. 찰스 해링턴 국장이 비서에게 보고서를 가지고 국방장관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비서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국방장관은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맞은편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템스강이 흘렀습니다. 언제나처럼. 국방장관이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바라봤습니다. 같은 강을 다른 생각을 하며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스탁턴, 이 보고서 내용을 자네는 확신하는가?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확신합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을 불러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었습니다. 집무실을 나오는 순간 복도에서 찰스 해링턴 국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빈 서류 가방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브렛,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렸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 압니다. 계기판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찰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에밀리였습니다. 스탁턴 선임, 방금 타임스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보고서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에밀리가 답했습니다. 사실이면 부인할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울 같은 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7년 전 이 엘리베이터를 처음 탔을 때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국 타임스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영국 국방부 선임 분석관의 현장 평가 보고서 KF-21 보라매 도입 강력 권고. 그리고 그 아래 국방부 내 방산 유착 의혹 수사 착수. 저는 집 부엌에서 그 신문을 펼쳐들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영국산 원두로 내린 진한 블랙 커피였습니다. 설탕도 밀크도 넣지 않는 맛이 좋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진짜로 맛이 좋았습니다. 타임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알람 없이 잠을 잤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켄트주 집 침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익은 천장이었습니다. 27년 동안 보아온 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왠지 그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밝은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밝아진 것인지 제 눈이 달라진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영국 국영 방송의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가 또렷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영국 국방부가 어제 오후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도입 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영국 공군의 전력 현대화와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부엌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그 소리를 그냥 들었습니다. 특별히 기쁘다거나 감격스럽다는 감정이 솟구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무언가가 제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어긋나 있던 것이 천천히 맞물려 들어가는 느낌.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한 것은 오전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처음 전화는 에밀리였습니다. 스탁턴 선임 들으셨어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높았습니다. 들었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오늘 하루 전화 많이 올 것 같으니까 배터리 충전해주세요. 에밀리가 웃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말대로였습니다.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옛 동료들, 왕립합동군사연구소 관계자들, 언론사 기자들. 저는 언론 인터뷰 요청은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직 할 말이 있다면 보고서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김도연 수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짧은 문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탁턴 단장님.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한 쪽은 저입니다. 이틀 후 국방부에서 공식 호출이 왔습니다. 찰스 해링턴 국장건이 아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부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국방부로 갔습니다. 장관 집무실에서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장관은 짧게 말했습니다. 스탁턴, 자네 보고서 덕분에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어. 고맙네. 그리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찰스 해링턴 국장이 국방부 내부 감사에 출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유럽 방산업체와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 의혹이었습니다. 에밀리가 한국 체류 기간 동안 조용히 모아온 자료들이 감사 착수의 근거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특별히 어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에밀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런던 방산업계는 술렁였습니다. 영국 국방부의 결정이 알려지자 유럽 방산업체들이 일제히 반발 성명을 냈습니다. 프랑스 다소 에비아시옹 측은 영국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고 독일 측에서도 유럽 방산 협력 체계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달랐습니다. 영국 주요 언론들은 앞다투어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비용 절감, 성능 우위, 그리고 새로운 동맹의 가능성. 대중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발빠르게 반응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한국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KF-21 영국이 올라왔다고 에밀리가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멀리 한국의 어느 공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전투기를 만들고 있을 기술자들이 그 뉴스를 보며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를. 파급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넓게 퍼졌습니다. 영국의 공식 협상 개시 발표가 나간 지 72시간이 채 되지 않아 폴란드 국방부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KF-21 보라매에 대한 공식 도입 검토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영국의 결정을 보고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사무실에서 봤습니다. 에밀리가 달려와서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폴란드 국방장관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템스강이 흘렀습니다. 그 너머로 런던의 지붕들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루마니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는 체코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 KF-21이 급속도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영국이 선택했다는 사실이 신뢰의 증거가 됐습니다. 영국 왕립 공군 출신이 직접 현장에서 평가하고 권고한 전투기. 그 무게가 다른 나라들의 결정을 흔들었습니다. 롤스로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이의 엔진 공동 개발 협약도 그 즈음 공식 발표됐습니다. 영국 항공우주 전문 매체인 플라이트 글로벌이 단독으로 보도했고 이틀 뒤 양사가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KF-21의 차세대 엔진을 롤스로이스와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발표가 나오자 런던 금융가에서 롤스로이스 주가가 오전 장에 4.7% 올랐습니다. 시장도 이미 이 협력의 의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영국과 한국이 맺어가는 관계의 깊이를 생각했습니다. 엔진이라는 것은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전투기의 심장입니다.
그 심장을 함께 만든다는 것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시작에 1951년 임진강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어느 날 제 사무실로 와서 말했습니다. 스탁턴 선임 아시나요? 한국 방산 수출액이 이번 분기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해요. 저는 자료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에밀리가 태블릿을 보며 읽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30% 증가. 영국과의 협상 기대감이 반영된 거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230%. 저는 잠시 그 숫자를 되새겼습니다. 한 장의 보고서가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나라가 70년 동안 쌓아온 것이 세상에 드러난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KF-21에 관한 공동 검토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연락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발표자로 초청됐습니다. 브뤼셀의 나토 본부 회의실에서 29개 회원국 대표들 앞에서 KF-21 현장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세미나 당일 저는 87페이지짜리 보고서를 20페이지로 압축한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에밀리가 자료 정리를 도왔습니다. 브뤼셀로 가는 유로스타 안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마지막 검토를 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긴장되세요? 저는 창밖을 보다가 답했습니다. 비행기 조종석에서는 긴장한 적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그렇네요. 에밀리가 웃었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 아닐까요? 오늘 하시는 말이 전투기 한 대보다 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토 세미나 발표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29개국 대표들이 각자의 언어와 관점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숫자로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본 것으로 말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회의실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브뤼셀의 작은 식당에서 에밀리와 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맥주를 한 잔씩 시켰습니다. 에밀리가 잔을 들었습니다. 뭔가 건배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편견보다 숫자가 먼저. 에밀리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맥주가 차갑고 맛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있고 나서 넉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돈으로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짐도 작게 샀습니다. 사흘치 옷가지와 아버지 사진 한 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천에 도착한 날 오후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도연 수석이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퇴근복 차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악수 대신 서로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김도연 수석이 말했습니다. 오셨네요. 저는 답했습니다. 와야 했습니다. 우리는 공장 인근 작은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김도연 수석이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뜨거운 국물이 담긴 그릇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저는 첫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따뜻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맛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김도연 수석이 할아버지 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부분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그가 천천히 번역해줬습니다. 1951년 2월 15일 일기였습니다. 임진강 북쪽에서 후퇴하던 날, 포위망이 좁혀오던 날, 그날 영국 군인들이 옆에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영국 젊은이가 자기 옆에서 총을 들고 버텼다고. 그 젊은이가 없었으면 자신은 그날 살아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일기를 바라보다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도연 수석이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일기에 적힌 영국 젊은이가. 김도연 수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였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사천의 하늘이 저녁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붉고 조용한 하늘이었습니다. 목 안쪽이 조여들었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훈련이 그다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제 목소리가 낮게 나왔습니다. 김도연 수석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말하면 또 거기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게 힘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말씀을 흐리셨던 이유가.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선명한 기억이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사람만이 가지는 무게였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공장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면서 공장 조명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경납고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김도연 수석이 멈췄습니다. 저도 멈췄습니다. 경납고 위로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야간 훈련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둠 속에서 전멸하는 항법등이 보였습니다. 붉고 흰 불빛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KF-21 보라매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김도연 수석도 올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엔진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불빛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도연 수석이 말했습니다. 저 하늘을 이제 우리가 지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 사진을 꺼내 어둠 속에서 바라봤습니다. 흑백 사진, 군복을 입은 23세 아버지, 그 뒤로 보이는 한국의 산과 논. 아버지, 이 나라가 스스로 하늘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흘린 것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지금, 저는 런던의 집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켄트의 풍경이 보입니다. 사과 과수원이 있고 멀리 능선이 보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바라봤던 풍경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 풍경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풍경을 보는 눈이 1년 전과 다릅니다. 저는 지금 영국 국방부 소속 분석관이 아닙니다. 지난달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27년 조종사 경력과 15년 분석관 경력.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는 영국과 한국 사이의 방산 협력을 위한 민간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 어느 쪽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자리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밀리 체프먼은 국방부에 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있던 자리보다 2단계 높은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달라진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안에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숫자만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숫자는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 있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KF-21의 성능 수치 뒤에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빚을 갚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지 않아도 되도록 스스로 하늘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숫자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견에 대해서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3가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 삼성, K-팝. 그 3가지 안에 가둬두고 그 이상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편견입니다. 편견은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게으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27년간 그 게으름을 품고 살았습니다. 한국에 가서야 그것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나라가 70년 만에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만든 것이 아닙니다. 1600번의 비행시험을 전부 무사고로 마쳤습니다. 유럽의 경쟁 기종 절반 가격에 같거나 더 나은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아직 완성하지 못한 유무인 폭합 체계의 선두에 섰습니다. 세계 3대 엔진 메이커 롤스로이스가 파트너로 손을 내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저는 이제 압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예산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마음입니다. 갚아야 할 것이 있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빠르게 배우게 하고 끝까지 하게 합니다. 김도연 수석이 제게 했던 그 말처럼 빨리 배우고 끝까지 한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가끔 아버지 사진을 꺼냅니다. 서재 책상 위에 세워두고 일하는 날도 있습니다. 23세 아버지가 한국의 산과 논을 배경으로 찍힌 흑백 사진. 아버지는 그 나라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살아서 돌아온 뒤 왜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이 그 안에 있어서. 저도 지금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비슷한 느낌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다 말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긴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편견을 가지고 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을 산산이 부수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은 숫자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데 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 어떤 편견을 품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 나라에 대한 편견, 혹은 가능성에 대한 편견.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편견을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아래에 여러분이 평생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그랬듯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결국엔 가능해집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 나눠주신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혹은 대한민국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든 남겨주십시오.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